그래서 황금알 낳는 거위를 이제 마이크론도 한 마리 얻었고 삼성도 얻었는데 뱃속에 뭐가 들었냐를 한번 잘라보는 거죠. 천하의 엔비디아 주가를 오늘 바로 개폭락시킬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갑이냐고 그럴 때 지금까지 메모리는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가 완벽한 을이었어.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애플도 한국에 와서 줄 선단 말이에요. 반도체 호황 그러지만 정확하게 보면요, 메모리 호황이지 GPU 호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딱 태풍의 눈에 호랑이 등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호랑이 등에 앉아 있는 변수가 호랑이가 빨리 달리다가 조금 늦게 달린다고 불안해서 뛰어내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좀 과하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우리 메모리에는 무지막지하게 도움이 돼요. 그러나 중국이 GPU 국산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악소리 난다. 중국이 그걸 이제 국산을 했다는 순간에 우리는 한 방에 이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래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어제 2분기 영업이익 89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85조 원을 웃도는 수치였죠. 그런데 삼전닉스 주가는 어제 엄청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주변에서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이러면서 좀 공포감도 조금씩 기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도체 피크아웃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반도체 약진도 무섭고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삼전닉스만 믿고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우리 증시 전반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반도체주 과연 피크아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 반도체 약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크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채널은 또 처음인데요. 네. 소장님 간략하게 또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의도에서 반도체 했을 때 17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한 20년 중국 산업하고 경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반도체 애널리스트 17년 하셨으면 뭐 지금의 상황이 뭐 새롭지는 않을 것 같네요. 뭐 40년 사이클에서 이상 현상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매 사이클마다. 아니 뭐 우선은 저도 어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뭐 언론 보도들이나 뭐 주변에서도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 그게 반도체 주가의 분수령이 될 거다, 그래서 기대감들이 다들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뭐 기대에 부합하는 수치 정도 나오면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도 거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조금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어제 빠져버려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럽고 주변도 당황스럽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는 마이크론을 보면 되죠. 예. 마이크론도 뭐 삼성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발표한 날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 해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황금알 낳는 거위를 이제 마이크론도 한 마리 얻었고 삼성도 얻었는데 뱃속에 뭐가 들었냐를 한번 잘라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선행성. 그래서 지금 떼돈을 버는 건 좋은데 이거 네. 고점이 언제냐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이제 레버리지라는 이제 바람을 맞으면 바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증시에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예.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에 샀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작년 4월 뭐 5월 이때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8월부터 시작해서 10일 뭐 11달 동안에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올라간 예. 것을 생각을 하면 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잔파도다. 그래서 잔파도. 뭐 이론상으로 올라간 것에 40% 빠질 때까지는 이건 자율 조정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한 뭐 20%? 그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바뀌었다든지 뭐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고점에서 지금 20% 빠졌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올라간 것에 한 40% 정도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그렇죠. 조정이다. 그러면 지금 5만 원에서 거의 3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얼마 정도가 빠지면 그래서 정상이죠. 이제 25만 원 오른 거니까 예. 거기서 뭐 한 40% 정도 빠질 때까지는 예. 그게 오름폭을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한 10만 원 정도 빠지는 것까지는 그렇죠. 사실 예.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조정 절차다. 그렇죠. 아. 이제 오토 커렉션이라고 얘기를 예. 하죠. 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한 20만 원 언저리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예. 봐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문제가 L자 들어가는 투자가잖아요. 예. 레버리지. 예. 이제 이게 그 조금만 빠져도 이것은 바로 이제 마진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레버리지라는 것이 올라갈 땐 날개지만 떨어질 때는 이건 닫히잖아요. 내가 못 가게 잡아놓는 거. 근데 거기에 센 바람이 불었을 때 닫추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악소리 나는 거죠. 침몰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유례없는 뭐 특정 종목에 이게 2배 레버리지를 만들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것은 뭐 조금 빠지면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를 같이 걸어버리니까 예. 이게 이제 훅 떨어뜨리는 벡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조금 과장이 돼 있다 실력보다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다른 증시도 뭐 반도체 고점론이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 증시가 더 크게 빠지는 거는 지금 레버리지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희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레버리지라는 게 레버리지 ETF. 그렇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종목. 하는 거죠. 그 이제 흔히 이제 대출, 뭐 B2, 요것도 이제 흔히 속칭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요걸 다 통합해서 얘기하시는 그렇죠. 뭐 거예요. 그게 CDF도 있고 무슨 예. 신용도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2배짜리 ETF 단일 종목 ETF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은 그것이 빠지면은 연쇄적으로 이게 이제 걸리는 그 이펙트가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제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가 삼젠익스 비중 줄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리포트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한 번 맞췄었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레포트 5번 썼는데 첫 번째 썼을 때 아주 절묘하게 맞아가지고 이제 예. 주가 대폭락을 했는데 예. 두 번째는 완전 반대로 갔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올라갈 때 9만 원대도 내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정도였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20% 빠진 상황에서 이제 스위칭해라.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네. 놓고 보면은 뭐 확률로 보면은 뭐 5번 중에서 한 번이나 2번 정도 맞춘 정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을 보면은 메모리 주식 이거 이제 줄이고 그 데이터 센터를 하는 CSP 비중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그렇죠. 오히려 투자를 근데 늘려라. 그거는- 예, 그거는 좀 앞뒤가 맞는 것이 예. 결국은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 설비 투자가 준다거나 뭐 이러는 것들은 영업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의 이펙트가 메모리에 나타나는 건데 네. 그 뭐 같은 배를 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뱃머리에 탄 거를 배 뒤에 있는 쪽에다 갖다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주가를 어떻게 보면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안을 따져서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모리하고 이제 CSP는 한 배를 탄 운명이죠. 그렇죠. CSP가 네. 투자를 안 하는데 메모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그렇죠. 이게 메모리가 없는데 CSP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거가 파급력이 뛰어나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니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게 흔히 이제 빅테크들한테 오히려 빅테크를 투자 비중을 늘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 업체들의 투자 비중을 줄여라라고 하는 게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아니 걔네들이 투자를 늘리고 수익을 얻는 걸 전제로 그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실적도 좋아지고 같이 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앞뒤가 잘 안 맞는 건 분명하고 그러나 이제 브랜드가 주는 이제 위력감이 있죠. 모건 스탠리.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그 확률을 한번 봐야 돼요. 한 번 맞춘 것 갖고서 지금도 그게 적용이 되냐. 근데 그걸 정확히 예측하려면 꼭지에서 얘기를 해야지 20% 빠진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측력이냐 이렇게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모건 스탠리 저 리포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코로나 전국 조금 지나고 나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해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그때 삼성전자 가지고 있었는데 실적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주가가 막 빠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그때 저도 한참 물려가지고 우리 그때 구만전자에 물린 사람들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맞춘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한번 뭐 뭐 겨울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네, 반대로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었던 거.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뭐 외국계 증권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계라고 하면 뭐 무조건 믿고 보는 또 그런 약간의 경향이 있는데 이게 무작정 맞는 건 또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죠. 외국계 브랜드가 쓰는 거, 그 글을 쓴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인가 어제 저녁인가 또 키움증권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했던데 그것도 이제 내용을 잠깐 보니 뭐 어찌됐건 간에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뭐 3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향을 하던데요. 이것도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게 목표 주가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냈다가 400만 원 낮췄는데 지금 주가가 200 몇십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 위에서 약간 낮췄다는 것이 지금 뭐 주가 올라가는데 뭐 영향을 미치냐? 전혀 안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자기 로직을 바꾸는 과정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는 거고 예. 그 시장을 충격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재고가 늘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안 올라갈 거고 그럼 수익이 예상보다 나쁠 거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의 오리진을 따져보면 금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HBM을 하는 데는 뭐 초부터 1년 동안 다 이미 팔렸고 지금 범용 D램 쪽을 줄을 서서 이제 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뭐 가장 젊은 날 그러듯이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싼 가격에 메모리를 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업체들은 무조건 사재기는 거죠. 그래서 사재기를 왕창 이제 하는 바람에 가격이 이렇게 뜬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수요자들이 노트북이나 PC나 핸드폰 뭐 이게 메모리 값이 CPU 가격보다 더 커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노트북 가격을 올리자니 이게 소비자들이 저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올라가면 수요가 좀 떨어지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통에서 갖고 있던 재고들이 이게 뭐 오늘이 제일 싼 가격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을 조금 늦출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에 영향을 받을 거다, 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유통 재고라고 하는 것이 전체 그 메모리 양 중에서 얼마가 되냐를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대세를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정말로 이게 재고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냐 아니면 재고가 사상 최저치로 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높이는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평균이 이거라고 그러면 완전히 평균보다 밑에 와 있다가 조금 올린 거죠. 근데 그거를 잡아서 목표 가격을 내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이제 유통업체들의 사재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그렇죠. 있었던 거군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보면 저도 이제 좀 제가 이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2분기가 피크가 될 거라는 뭐 우려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은 계속 늘겠지만 영업이익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을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 꺾일 수도 있다라는 뭐 지적들도 있다라고 제가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1분기에 40 몇 프로였다가 이번에 60 몇 프로로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꺾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뭘 좀 봐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HBM을 만드는 게 있고 범용 메모리가 있는데 생산 캐파는 정해져 예를 들면 100만 장. 예. 근데 문제는 HBM은 범용 메모리보다도 웨이퍼를 한 3배에서 4배를 먹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HBM이 먼저 떴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올라갔고 네. 범용은 나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뭐 50% 100%씩 팍 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4월인가 5월인가 보면 우리나라 그 반도체 쪽이 증가율이 주춤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메모리 업체들이 HBM보다도 범용 디램이 마진이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HBM 비중을 많이 안 올린 거야. 어. 그래서 그 HBM이 이제 가격이 30% 40% 올라가는데 범용 디램은 뭐 80% 100% 12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프로덕트 믹스를 이거를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을 안 하고 HBM 비중을 안 늘린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구글 다 쫓아와가지고 지금 HBM 주세요. 가격은 부른 대로 드릴게요.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HBM 비중을 하반기에 늘려버리면 메모리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이나 범용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똑같은 것이 HBM하고 두 개가 있는데 범용하고 있는데 이 상태면 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문제는 HBM 가격을 HBM 비중을 30%에서 50% 늘려버리면 네. 이쪽에 범용 디램은 당초에 예를 들면 70이었는데 이게 메모리 그 HBM이 3배 정도 웨이퍼를 더 먹기 때문에 네. 그 범용 디램을 생산할 수 있는 룸이 아. 20, 30%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격이 이거는 공급이 훅 줄기 때문에 가격이 더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3, 4분기에 뭐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질 거다 어쩐다 얘기하는 것은 HBM의 프로덕트 믹스를 지금 이 업체들이 얼마를 가져가냐 중요해요. 그래서 HBM4를 이제 왕창 늘려버리면 제가 볼 땐 시장에서 뭐 재고를 얼마나 가져가고 아무 상관없이 공급이 줄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HBM4의 어떤 공급량이 비중.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늘어나면 오히려 디램 값도 더 같이 올라가게 폭등한다. 그게 제로성급이에요. 지금. 예. 왜냐하면 HBM은 그 웨이퍼를 더 많이 잡아먹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언론에도 얘기 안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거는 예. 이제 업체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HBM 가격을 지금 예를 들어 협상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 올려줄래? 30%인데 우리 50% 올려줘야 돼. 그래서 그걸 억셉트를 해버리면 굳이 범용 디램을 열심히 만들 필요가 없죠. 그 비중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3분.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측인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그 사이에는 처음에는 HBM이 마진이 없다가 두 번째는 이게 범용 디램 마진이 더 올라갔어요. 근데 범용 디램 마진이 올라간 것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금송아지 한 10마리씩 선물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에 이어가지고 중국에 이 첨단 GPU를 팔지 못하게 막았어요. 네. HBM도 막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보시면 딥시크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즈프도 보면은 이게 엔비디아 칩도 없고 예를 들면 HBM3, 4도 없는데 이 성능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면은 이게 미국하고 별 차이가 없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답이 뭐냐 그러면 중국이 하웨이의 GPU하고 하웨이가 만든 HBM 그리고 CXMT가 만든 DDR을 쓴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하웨이의 이 GPU는 엔비디아 칩은 하나만 쓰면 되는데 성능을 벤치마크해 보면 하웨이가 한 7, 80% 나오지만 빌드에 넣고 돌리면 3, 40%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하웨이가 뭘 했냐면 하웨이는 원래 통신회사거든요. 예, 예. 이거를 하웨이 칩 3개를 연결해가지고 병렬로 연결해서 100% 성능을 내는 이 테크놀로지를 개발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가 지금 DDR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냐 그러면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막았으면 엔비디아 칩을 그냥 쓰게 되면 그 옆에 예를 들면 8개 예를 들면 HBM이 붙어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하웨이 칩을 쓰니까 하웨이 칩 3개가 들어가지만 3개도 똑같이 8개씩 HBM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쓰면 10개면 되는데 하웨이 칩을 쓰니까 24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네.
2배가 더 늘어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HBM을 중국이 제대로 못 만드니까 얘들이 DDR5를 가지고서 이제 이 성능을 내는 기술을 또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DDR5가 네. 이게 공급난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뭐 DDR5 만들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DDR4 라인을 전부 DDR5로 다 이제 옮겼다고요.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생산량이 30% 줄게 돼 있어요. 예. 그렇잖아도 쇼티지인데 DDR4에서 5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버리니까 생산량이 준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수요는 3배가 더 늘어났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DDR의 수요가 폭증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DDR5가 이제 희귀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DDR4 라인을 죽이니까 DDR4 가격이 5보다 더 폭등을 해버렸고 지금은 DDR4도 없다가 보니까 지금 대만 같은 데서 하고 있는 DDR2 뭐 이런 것도 지금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래서 대만의 메모리 회사들, 허접한 메모리 회사들이 주가가 지금 폭등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뭐 침몰하던 뭐 대만의 업체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메모리 시장은 제로성 게임입니다. HBM 비중을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낮추게 되면 DDR 가격은 떨어진다. 예. 근데 HBM 마진이 만약에 내고에서도 높게 올라가는 순간에는 예. DDR 가격은 떨어질 수 없다. 더 올라간다. 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생산량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 걸리고 그 2년 반 안에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 투자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뭐 수익이 안 나서 조금 뭐 이제 투자가 늦춰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수요들이 줄면서 이제 반도체의 실적이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상적인 경우는 그래요. 네. 보통의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는 파티가 이게 음악이 계속 나오는 순간에는 춤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핵심인데 네. 지금 뭐 우리도 개미들이 연끌 투자한다, 뭐 이제 집사람들 연끌 투자한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연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돈 다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다 질르는데 이거 왜 하냐 그러면 지금 뭐 운동 경기, 올림픽 뭐 다 금메달, 동메달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AI에는 금은 동이 없어요. WTA, Winner Takes All. 아. 금메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오픈 AI가 이게 세계 1등이라고 그러고 전부 그거 29,000원 내고 썼는데 한 6개월, 8개월 지나니까 제미나이라는 게 툭 튀어나오더니만 완전히 이거 치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미나이 이거 완전 시장 장악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불과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엔트로픽이 그렇죠. 클로드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해요. 네. 그러면 오픈 AI 어떡할래? 그럼 여기서 스톱해버리면 그 사이 집어넣었던 돈 다 달리는 거죠. 네. 그럼 제미나이는 손 빨고 있을 거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놈이 네. 이건 이제 1등을 하려고 죽을 때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는 얘들이 돈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겠지 그러는데 이 회사들이 돈이 없더라도 돈을 빌리려고 하면 무한대로 빌릴 수 있는 크레딧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돈이 없어서 설비 투자를 안 할 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연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산업의 특성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오픈 AI도 저 기업 공개한다고 그러고 클로드도 이제 그 상장 예정 뭐 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 회사채를 또 어마어마하게 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 네. 그러면 그 최근 2년 반, 3년 동안에 AI 관련되는데 주가 폭등할 때 버블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지만 버블 아니야라고 하는 논리 핵심은 뭐 다 큰 기업들은 돈 빌려가지고 왕창 질렀다가 이제 수요 떨어지니까 바로 다 죽었는데 네. 지금 빅테크들은 이게 구글부터 자기 캐시플로우 안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아. 남에도 안 빌리고. 예, 예. 그래서 그게 금년 상반기까지 연끌 투자를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 프리 캐시플로우가 상반기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충당하는 것이 첫 번째 방금 제가 하시는 구글이 이제 회사채 발행. 뎁트 파이낸싱을 네. 부채를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예. 또 일부는 이제 IPO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돈을 땡긴다는 건데 예. 문제는 이것이
이 외부 자금 조달의 기간이 오래됐다. 2년, 3년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성 따져야 돼요. 근데 요것은 처음으로 지금 6월 달부터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이 회사들의 크레딧, 이 회사들의 펀딩 능력 뭐 이걸 놓고 보면은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도 펀딩해서 투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주식 투자라는 거, 주식시장은 항상 걱정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항상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불안감, 요게 있는데 요거는 언제 해소가 되냐면 가장 불안한 거는요, 이게 데이터가 없을 때 불안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로 누군가 증명을 해줬는데 그게 바로 이번 달 말에 있을 빅테크들이 큰 콜을 하게 되죠. 그렇죠. 상반기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이제 하반기 설비투자 어떡할 당연히 제가부터 내년에서 물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이렇게 외부 펀딩 많이 하고 하면 돈도 없는데 하반기 설비투자 줄일 거지?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때 답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그게 핵심인데 제가 볼 때는 못 먹어도 이건 보기 때문에 우리 줄일 생각이 1도 없다.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줄인다 그러는 순간 주가가 폭락할 거니까 왜? 그 사이에 수천억 집어넣었던 것이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투자가들이 절대 가만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컨콜에서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 줄인다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을 거고 오히려 우리는 나중에 설사 이걸 안 하더라도 끝까지 간다. 설비 투자 더 늘린다. 내년에 어떡할래? 지금부터 더 하지.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51%죠. 그러니까 7월 22일이 구글 이 실적 발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월 21일부터 31일까지가 뭐 메모리 회사도 그렇고 빅테크 회사들 실적이 줄줄이 나오죠. 아니 뭐 우리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나오는 뭐 피크아웃 뭐 이런 얘기들은 정말 기후에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뭐 이제 반도체를 미리 사뒀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좀 엑시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최근에 들어갔던 사람은 진짜 지금 물고 싶을 지경일 테고 또 투자를 안 했던 사람은 이거 빠질 때 좀 사나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 올라갈 때 지금 삼성도 계속 올라간 것 같지만 이제 뭐 이번 AI 사이클이 시작된 2024년부터 보면은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도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4번 정도 주가가 빠졌어요. 이건 처음이 아니야. 그때 한번 조정받을 때 한 20에서 30%는 다 빠졌었어요. 20에서 30%.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빠지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게 한 30-40% 빠진다고 그러면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 20%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게 뭐냐고 그럴 때 쌀 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언제 샀냐가 중요한 건데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주가가 이번에 떨어진 것이 정말로 수요가 없냐? 아니면 뭐 공급이 왕창 늘어났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업황에 상관이 없는 시장 요인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 레버리지를 걸었든지 너무 높게 갔다든지 뭐 이런 불안감이 이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럴 때 이제 보는 게 그거죠. 분할 매수해라. 이제 분할 투자라는 건데, 결국은 언제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냐 그러면 월가에서 얘기하는 게 길바닥에 피가 가장 흥건할 때, 그때가 최적의 타이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 뭐 1년 반 동안에 주가가 쉼없이 올라왔지만 그 사이에 한 3번 정도 쿵쿵 내려앉았다고. 근데 다시 반등을 한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이 뭐 멀쩡한데 이게 20% 뭐 25%훅 빠졌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밑으로 가는 이유냐 아니면은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거냐 그러면 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떡할래 하는 것들은 그거는 좀 상황을 지켜봐라. 이제 이것은 이제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7월 말이면은 팩트. 아까 말씀드린 공포의 원인이 되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거기서 이 팁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한 4차례 주가가 빠졌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무슨 이유로 빠졌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도 빠졌었고 또 이란 전쟁 났을 때도 이제 빠졌었고
뭐 그런 이제 금리 올린다 뭐 이랬을 때도 빠졌었고 그 모든 것이 놓고 보면 이것은 외부 변수예요. 네. 그래서 뭐 삼성이 뭐 생산 개발 왕창 늘렸다. 무슨 뭐 신공법이 왕창 나와가지고 물량이 왕창 늘어났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전부 외부 변수의 충격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걱정나무입니다. 그래서 걱정나무가 한번 이렇게 흔들리면 야 이거 과일 다 떨어지겠네 이런 불안이 이제 한 서너 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 걱정나무가 이제 사고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뭐 10개 달렸으면 괜찮은데 100개 달린 상태에서 흔들리니까 네. 이게 진짜 와글와글 하는 거죠. 그 걱정나무 중에 하나, 메타 컴퓨팅 파워를 임대한다. 요게 또 한번 흔들었잖아요. 요게 메타가 또 요런 내용을 직접 발표한 적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건 발표했어요. 오피셜리 나왔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M7 난리를 쳤지만 이제 세 놈 탈락하고 네 놈 남았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탈락하는 놈이 메타 아닌가. 아,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예. 메타가 지금까지는 이제 설비 투자 계속해 데이터 센터 계속 만들다가 이번에 얘기한 것은 데이터 센터 중에서 남는 거 이거 임대사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하는 회사들이 캐펙스를 줄이는구나. 예. 여유가 남는 걸 보는데 그거는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얘들하고 다른 점은 메타는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자기네 무슨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주로 많이 공급을 했고 외부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우리도 뭐 버전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4가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델을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그 다음번 버전 할 때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좀 쉬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돈 몇 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했는데 메타도 이제 캐시플로우가 말리니까 야 요거를 비는 공간 한 달 동안 보름 동안 제 데이터 센터가 놀고 있는 거 요거 임대하면 그러니까 지금 집어넣은 헌 집을 이게 단기로 월세 놓으면 어떻겠니? 요게 지금 메타가 얘기한 이제 외부로 임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사양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를 다른 필요한 곳에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겠다. 고사양들은 자기들이 쓰고. 그렇죠. 네. 고사양은 자기네도 모자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메타만의 독특한 자기네 인터널 수요. 네. 캡티브 마켓에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주로 쓰다가 거기서 제품 개발 주기에 따른 이제 휴지기가 있는 거죠. 네. 그 휴지기를 밖으로 팔겠다는 거고 그 네. 얘기는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메타가 이제 수익성이 쪼들려가지고 네. 이제는 수익 사업화를 하는 사업 다각화의 일면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아. 그래서 캐펙스를 왕창 줄였다, 앞으로 네. 줄인다 이 얘기는 아니고 그건 아마 네. 뭐 당연히 이달 말에 2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예. 메타가 아마 CFO한테 모든 내년에서 다 물어볼 거예요. 니들 이거 임대하는 거 어떻게 된 거냐? 너 다음번에 줄일래? 막 그때 아마 답은 명확하게 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사양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를 다른 필요한 곳에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겠다. 고사양들은 자기들이 쓰고. 그렇죠. 네. 고사양은 자기네도 모자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메타만의 독특한 자기네 인터널 수요. 네. 캡티브 마켓에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주로 쓰다가 거기서 제품 개발 주기에 따른 이제 휴지기가 있는 거죠. 예. 그 휴지기를 밖으로 팔겠다는 거고 그 예. 얘기는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메타가 이제 수익성이 쪼들려가지고 예. 이제는 수익 사업화를 하는 사업 다각화의 일면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아. 그래서 캐펙스를 왕창 줄였다, 앞으로 예. 줄인다 이 얘기는 아니고 그건 아마 예. 뭐 당연히 이달 말에 2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예. 메타가 아마 CFO한테 모든 내년에서 다 물어볼 거예요. 니들 이거 임대하는 거 어떻게 된 거냐? 너 다음번에 줄일래? 막 그때 아마 답은 명확하게 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7월 말에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네. 부담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뭐 TV조선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요. 아, 저희들도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야,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무한 경쟁을 하다가 결국엔 탈락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업들이 그 기업들은 이제 투자 여력이 없을 테고 이제 떨어져 나갈 테고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 수요가 이제 결국에는 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논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답을 준 게 누구냐면 젠슨황입니다. 네. 그래서 젠슨황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폭탄 말고 그렇죠. 삼겹살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답인데 젠슨황이 우리는 뭐 삼겹살하고 깐부부에다가 관심을 갖지면 그게 아니고 젠슨황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입에서 나온 게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젠슨황이 이제 지금까지 한 건 데이터 센터란 말이에요. 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HBM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얘기한 거는 데이터 센터 얘기는 한 게 없어. 첫 번째 에이전틱 AI를 얘기를 하고 두 예. 번째 피지컬 AI를 얘기를 해요. 예. 요게 바로 이겁니다.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들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예. 장사가. 예.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지를 본 게 에이전틱 AI 되면 모든 사람이 비서를 한 명씩 하는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럼 핸드폰에서도 비서를 하고 TV에서도 비서, 노트북에 다 비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AI 칩들은 이건 뭐 몇 배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어느 정도 함께 온다고 하더라도 예. 넥스트 스테이지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 한계라는 것은 얘들이 이제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개인들이 이제 단말기 상태에서 온 디바이스에서 예. AI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아, 온 디바이스에 예. 그렇죠. 예. 그럼 온 디바이스용 메모리 예. 이거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거죠. 아. 그리고 피지컬 AI를 한다고 하면은 로봇도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전기차 얘들도 자율주행하게 되면 거기도 메모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기억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 끝나면 메모리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틀렸다. 아. 그것은 젠슨황이 이미 답을 줬다. 넥스트에 가는 그림은 에이전틱 AI하고 피지컬 AI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 때문에 사실 한국에 온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먼저 입도 선별을 해야 되는데 구글이든지 뭐 여기 와가지고 우리 5년치 삭개, 3년치 삭개 이게 지금 입도 선별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젠슨황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한국의 세계 회사가 자기네한테 HBM을 잘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폭탄 좀 말고 맥주 먹고 뭐 이제 형님하고 한 거죠. 그래서 천하의 장사꾼이 한국에 와서 그런 정도의 액션을 한다는 것은 뒤편에는 엄청난 이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고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 한국의 포텐셜이 우리는 뭐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 최고의 스타 경영자가 한국에 와서 그런 액션을 한다는 것은 이 평가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 천하의 엔비디아 주가를 오늘 바로 대폭락시킬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이닉스가 독하게 네. 먹고 오늘부터 HBM4 네. 엔비디아한테 공급 안 한다 그러는 순간에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죠. 그리고 우리 삼성도 나도 생각해 볼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의 저력이고 그런 나라에서 이게 지금 누가 갑이냐고 그럴 때 지금까지 메모리는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가 완벽한 을이었어요. 네. 애플이 달라고 그러면 뭐 줘야 되고 깎자 그러면 깎아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애플도 한국에 와서 줄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너무 시장에만 민감해서 또 시장도 최근 한 11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봤기 때문에 한 20% 떨어져도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제 바라보면은 예. 우리 포텐셜을 좀 높게 봐도 된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늘 기사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삼전닉스가 흔드는 미국 이제 반도체 주가.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마이크론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은 뭐 우리 삼전닉스가 떨어졌는데 이제 삼전닉스가 떨어지면 미국 반도체 주가들이 이제 작살이 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참 보면서 이게 미국의 빅테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 칩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갑이 됐다 이런 느낌을 상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주가로 답을 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익으로 보여줬잖아요. 엔비디아보다도 삼성이 이익 더 많이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이제 바로 그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상점 몇 개,
판이 엎어졌다는 말을 거기서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호황 그러지만 정확하게 보면요 메모리 호황이지 GPU 호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딱 태풍의 눈에 거기 예. 올라타고 이제 뭐 호랑이 등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호랑이 등에 앉아 있는 선수가 호랑이가 빨리 달리다가 조금 늦게 달린다고 불안해서 뛰어내릴까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뭐 좀 과하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뭐 이제 저 진짜 궁금한 게 외국인들 파는 걸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기사들을 보고 보면은 6월 말쯤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고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둔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면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거는 예. 우리가 안 올랐으면 팔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계가 하는 것이지 사실은 외국인이 파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돈 100억 불이 들어왔다고 그럴 때 알로케이션을 미국에 50, 유럽에 30, 아시아에 20 했는데 그 중에서 5를 한국에다가 예. 넣어놨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5배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25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 이 기계 프로그램에서는 5가 넘어가게 되면 비중을 자동으로 줄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파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 파는 것에 대해서 뭐 엄청난 공포지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 8개월, 9개월 동안 외국인이 계속 팔았을 때 누가 이겼냐? 누가 벌었지? 외국인이 벌었냐? 한국의 개미가 벌었냐? 개미가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면 항상 이기고 항상 돈을 따고 항상 맞다고 하는 것이 틀릴 때도 있다는 거를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판다고 봐야 돼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안 판다고 어떻게 하면 되면 주가가 지금의 반토막 나면 돼요. 그럼 비중이 바로 훅 줄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뭐 3개월마다 비중을 다시 조절하는데 한국의 메모리가 이게 앞으로도 3년, 4년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면 예. 한국의 익스포저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늘리는 시점까지는 안 늘려놓으면은 예.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내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늘리면은 이제 안 팔아도 되는 거 오히려 더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아, 그럼 외국인들이 비중, 어떤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시점은 비중을 줄여야 그 자기네 비중을 네. 한국을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올리면 계속 팔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특정 시점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의 그 웨이트를 얼마나 주냐는 네. 뭐 각 자산 운용사의 마음이죠. 아. 그런데 거기에 그렇군요. 이제 한국이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우리 주식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질적으로 이제 다른 시장이 됐고 니네들의 투자 비중을 과거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된다. 늘려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해야 이제 되겠네요. 국가 IR인데 로드쇼를 하긴 하죠. 예. 하는데 이게 뭐 월가에 있는 이제 회사들은 늑대잖아요. 예. 정확하게 보고 하는 것이고 이게 지배구조 이상하고 정책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은 그건 비중 줄이는 걸로 가죠. 그래서 오히려 무슨 설득하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정비를 잘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앞에 안 맞는 말, 앞뒤 안 맞는 말 정책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로 봐서는 기업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단에서의 정책의 일관성, 이제 제도의 불합리성 이런 걸 개선해 주는 것이 답이고 뭐 황금이 이게 산에 있다고 번쩍이지 않고 뭐 집에 있다고 번쩍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황금을 낳는 거위가 있기 때문에 가만둬도 이것은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외국인이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비중 초과해서 주식 파는 것을 놓고서 이걸 너무 공포스럽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개미들이 뭐 어쩐다 그러지만 아니 개미들이 지금 환율을 올리잖아요. 아니 무역자가 사상 최대고 한 달에 1,000억 불씩 이게 돈이 들어오는데도 환율이 절하가 된다는 거. 이 개미들이 밖으로 가서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해외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개미들이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는데, 아니 은행 예금이 지금 몇 조가 있는데, 그리고 예탁금이 뭐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문제다 그러지만, 예. 거기서 외국인이 팔아왔자 하루에 뭐 8, 9천억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3, 4조 파는데, 예. 아니, 우리 예탁금이 몇십 조가 있는데 그걸 받아내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 개미는 다 죽었다. 아니 돈이 몇십 조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빵이 됐다. 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외국인이 파는 것에 몇 배를 뭐 10배 이상의 돈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고객 예탁금이 132조에서 한 110조 정도로 좀 줄었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개인들이 받아주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돌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금년 내내 파는 거 안 받았냐?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죠. 그리고 네. 어제도 판 거 다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100몇십 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10조만 있다, 13조만 있다 문제가 되지만 130조가 있는데 거기서 9천억 1조 파는 거 그거 지금 걱정할 때는 사실은 아니죠. 저게. 그래서 그거는 언론이나 또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외국인은 무지 강하고 외국인이 팔면 시장을 다시 우지하고 뭐 이러는 것이 이제 뭐 최근 한 뭐 3, 40년 동안 패턴이 있기 때문에 관념을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계속 쓰고 계속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최근 뭐 한 11개월 동안 외국인이 계속 팔았을 때 어떻게 내 시장 망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오긴 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우리 한국 개미들의 실력을 너무 낮게보면 안 되고 지금 아니 대한민국 개미가 미국의 M7 사가지고 지금 돈을 먹잖아요. 네. 저게 아,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정말 이 테슬라도 한국 투자가들한테 땡큐를 할 정도로 우리가 파워가 있는 건데 개미를 너무 이제 물러보면 안 되고 지금 개미는 그냥 개미가 아니잖아요. 슈퍼 개미잖아요. 예, 예. 아니 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뉴스 다 체크하고 영문 보고서 다 읽어보고 거기서 판단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그냥 주식 주세요 하는 뭐 20년 전, 30년 전 개미로 보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투자 실력, 투자 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그 SK 하이닉스 이제 ADR이 7월 10일 날 상장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어디 오늘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외국계 증권사인가 하여간 어디선가 SK 하이닉스 한국에서 거래되는 SK 하이닉스보다 SK 하이닉스 ADR을 사라. 그게 오히려 낫다. 이런 식의 누가 또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초식은 무엇인가? 그거는요 초식이 아니고 네. 그 상식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ADR은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삭스 지수에 예.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에 편입되냐 안 되냐의 차이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장 완전히 개방돼 있고 네. 우리도 중국, 미국 주식 언제든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고 한국 주식이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사면 되잖아요. 예.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비트리지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은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는 환율하고 환전 비용하고 거래 수수료 차이만 나야 돼요. 예. 그럼 한국이 300만 원이면 그렇죠. 예. 예. 미국은 한 315만 원 그 정도 내야 예.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그 하이닉스 ADR을 보는 이유는 요게 삭스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펀드들이 이걸 머스트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사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이제 자동으로 사게 되면 수급에 의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예.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한국 주가를 같이 끌어올 수 있는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가 핵심이고 예. 지금 뭐 미국 주식을 사라, 한국 주식을 사라 하는 건 미국 주식 산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환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거밖에 없어.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한국 걸 팔고 미국 걸 사라고 하는 것은 삭스 지수의 편입 여부에 이제 포커스를 하는 것이 맞고 예. 그냥 단순하게 이게 미국이 유리하기 때문에 뭐 상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은 뭐 저번에 그래서 그건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상장하고 나서 채 한 달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걸 보고서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7월 14일 날 상장하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7월, 9월, 12월 요때 그 편입 여부를 심사 평가를 해요. 아, 7월, 9월, 12월. 그렇죠. 예, 그래서 7월에 하게 되면 7월 14일 날 우리가 상장하게 되면은 요게 일정이 조금 빡빡해요. 그렇겠네요. 그럼 예. 7월에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면 두 달 뒤에 이제 9월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럼 소장님은 SK 하이닉스 ADR이 상장되고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뭐 빠르면 9월 달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게 ADR도 오르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의 SK 하이닉스 주가도 오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이제 선순환을 기대를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정말로 미국인들이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저평가돼 있다고 하면은 편입이 안 되더라도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취매죠. 예. 나중에 사면 손 내니까 오늘이 제일 싼 가격이다. 그렇게 되면 ADR이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한국 주가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지금 이미 거기 북빌딩에 큰 손들이 오버부킹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물량 많이 줘라. 예. 뭐 이게 지금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선취매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뭐 미국 ADR과 한국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게 오르면 따라 올라가면 좋은데 이건 오르는데 이건 안 올라 버리는 이런 괴리가 생길 수 있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비트리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국처럼 시장 진입에 장애가 있으면 홍콩 가격하고 중국 본토 가격 차이가 나게 돼요. 예. 근데 지금 한국하고 미국은 우리도 미국 주식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미국도 언제든지 한국 주식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한쪽이 높다고 그러면 그거 팔고 싼 거를 사면 돼요. 네. 그래서 아비트리지가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 지금 한국과 미국의 주가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은 이 환율 리스크하고 그 거래 수수료 그거 더한 것만큼만 어느 쪽이 더 높든지 낮든지 그것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7월 22일 구글의 실적 발표 이전에 7월 10일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그 ADR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주가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그렇죠. 또 삼전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 기대는 네. 만약에 하이닉스가 가가지고 마이크론처럼 밸류에이션 받는다. 네. 그럼 지금보다 주가가 30% 50%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10,000포인트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도 그러면 런던에다만 ADR 했지만 미국에다가 ADR 하면 삼성에 들어가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당연히 편입되죠. 네. 그렇게 되면 삼성도 ADR 하겠네? 그러면 삼성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이제 과도하게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 우리 소장님.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뭐 투자라고 하는 것은 희망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이지 이 절망에다가 베팅해 갖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 냉정하게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이 정말로 여의도의 센티먼트 가지고서 상을 놓게 되면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는 거죠. 10,000포인트가 아니라 20,000포인트 가지. 근데 지금 한 20% 빠진 상황에서 이게 판 끝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불과 뭐 일주일 사이에 바뀔 수 있냐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이터가 없게 되면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7월 한 달 동안은 방금 이제 부장님 제가하신 것처럼 많은 데이터가 지금 7월 14일 이후로 대거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때 팩트가 나오면은 그게 거짓말이면 주가는 더 빠지는 것이고 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주가 반등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뭐 시기가 지금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과당 공포도 과당 낙관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제 데이터 얘기하시니까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빠진 거라서 또 7월 20일 구글도 데이터를 보여줘서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그 데이터가 지나간 데이터가 아니고 예. 가이드라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여준 것은 예. 데이터가 히스토리컬 데이터만 보여준 거고 예. 앞으로 3개월 동안 뭘 할 거냐는 것은 7월 30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은 잠정 실적 발표한 거고 그렇지. 거기는 7월 30일 날 그렇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또 앞으로 3개월 동안 뭘 할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타든 뭐 구글이든 다가 예. 이번 실적 발표 때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건 자존심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이 얘기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닙니다. 예. 아까 결국에는 지금의 펀더멘털, 반도체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하셨고, 뭐, B2,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뭐 문제의식보다는 시장의 팩트가 그런 네.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로리스크 로리턴이잖아요. 네. 레버리지를 많이 걸면 올라갈 때 많이 먹고 떨어질 때 많이 터지는 게 정석이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켰냐.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3천에서 만까지 올라갈 때 하고 만에서 3천으로 떨어질 때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주고 레버리지 교육을 하는 게 맞죠. 아.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안 하고서 올라가는 쪽으로만 이제 많이 이제 예.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같은 이제 레버리지 상품 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십만 명한테 그냥 라이센스 줘가지고 사게 해서 봤더니만 이게 뭐 증권사만 수수료만 이제 왕창 버는 이제 뭐 그런 현상. 그 뭐 지금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보다도 증권사의 수입 수수료가 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증권사만. 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 요새 이제 비투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반대 매매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저기 소장님 얘기하실 때 그 이 반도체 관련이나 코스피 관련해서 진입 시점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피가 흥건해질 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요것과 관련돼서 저도 이제 반대 매매가 세게 터지면은 뭐 그때가 피가 흥건해질 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피가 흥건해질 때라고 하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우리가 글쎄요, 봐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 데이터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 발표를 했고, 14일에 하이닉스가 상장하면서 그때도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줄줄이 한 2, 3일 간격으로 적어도 5개에서 10개 회사들의 빅테크, 메모리 회사들의 컨퍼런스 콜이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이 답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르는 내리네 뭐 해봤자 그것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이고, 그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높다 낮다 뭐 있다 없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무도 거기서 개런티를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있지만 직접 당사자한테 들어야지 뭐 이게 제3의 사람한테 듣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삼성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는 좋은 것은 지금은 네. 직접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놓고서. 전 세계에 그대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 팩트가 아닌 걸 얘기할 수 없고, 자기네의 이제 내부적인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7월 중순 이후에 지금 데이터들을 보는 것,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피가 났냐 안 났냐, 이렇게 보는 것은 의미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어찌됐건 반도체주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예. 모든 것의 근원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CSP들이에요. 네. CSP들이 진짜로 금년 하반기 내년에 캐펙스를 줄이냐 안 줄이냐, 예. 요 얘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얘기는 애널리스트 전문가이들 필요가 없어요. 예. 어차피 개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은 이달 말에 하고 있는 이제 컨퍼런스 콜의 빅테크들이 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이제 지금 거기서 우리가 아마도 주가의 안정은 하반기에 우리가 안 줄인다. 예. 내년에 더 늘린다. 예. 이러면은 이것은 이제 반등의 계기가 확실하게 예.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빅테크들의 지금 컨콜에서 이제 네. 답이 1차적으로 있고, 예.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이 HBM하고 DDR의 프로덕트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냐.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도 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뭐 디램 가격이 떨어지네, 무슨 뭐 HBM이 올라가네 하지만 그것의 결정은 지금 이제 수요자 구글이나 애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프로덕트 믹스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범용 디램 가격을 폭등시킬 수도 있고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언제 얘기하냐 하는 것이 바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거라고요. 당연히 예.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대답 안 하냐? 당연히 대답할 거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겠죠. 이제 HBM을 늘려가지고 이게 지금 HBM에서 마진하고 이게 이제 범용에서 현재 상태에서 누리는 거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꽃놀이패를 졌어요. HBM을 늘려버리면 이게 마이크론한테서 돈을 많이 받으면 되고 예. 그걸 늘리는 순간에 이게 범용 디램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뭐 지금 뭐 한국에서 주가 떨어지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이 키를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수익 조절을 이것을 애널리스트의 포캐스팅 자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의 그 제품 믹스 그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런 회사들이 뭐 세상에 몇 개나 되겠어요, 예. 지금. 그래서 그거는 독특하게 반도체 공장은 지는데 2년 반 걸리기 때문에 그 예. 2년 반 이전에는 이 수급의 결정권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한테 있다. 아,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뭐 좀 반도체 수급요? 아니 뭐 저기 뭐 외국인이나 뭐 저기 개인이나 기관이나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근데 이제 핵심이 국민연금이 비중 예. 줄이면 우리는 악소리 났는데 제가 예. 볼 때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예. 비중이 오버웨이트 했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연시키지 바로 이제 컴퓨터 네가 알아서 자동으로 프로그램 줄여라 그런 건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좀 접어놔도 되진 않을까. 예. 예. 뭐 제가 연금 운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이것은 뭐 국민의 재산이고 또 굉장히 포리티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버웨이트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나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네. 최대한으로 써서 아마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연금이 팔아가지고 시장 망쳤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마 나오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럼 계속 팔까요? 주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죠. 아이고, 지금 이미 그렇구나. 오버웨이트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을 지금 한국의 개미들이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개미들이 지금 여타금이 아까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100조가 넘는 돈이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이 금년에 뭐 100몇 조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받았냐고요. 근데 그거 받고 나서도 돈이 그만큼 있잖아요. 또 그리고 예. 은행에 지금 뭐 금리 한 자릿수 잘 밑에 있는 것에 거기에 돈이 수백 조가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개인들의 그 매수 여력은 이론상으로는 약해졌다는 건 맞지만 외국인의 물량을 못 받을 정도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뭐 개인들이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총알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소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뭐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그렇게 뭐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이제 뭐 우리 다른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나머지 네. 연기금들은 뭐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기 네. 때문에 네. 뭐 국민연금이 또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 리스크는 뭐 크지 네. 않을 거고 지금 이제 한국이 결국은 반도체 때문에 사태 팔아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도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 하이닉스의 안착 여부. 그렇죠. 아, 그렇군요. 중국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죠. 중국 전문가이시니까 뭐 최근에 제가 보니까 뭐 남의 회사긴 하지만 한국 경제에서 중국 반도체의 어떤 역습 내지는 약진이 무섭다 이런 뭐 기획 기사도 봤었고 그 다음에 뭐 창신 메모리니 양지 메모리니 하여간 중국 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웨이를 기반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 메모리 수급의 트리거는 CXMT예요. 예. 중국이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이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 지금 뭐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우리 메모리에는 무지막지하게 도움이 돼요. 아, 반도체 굴기가 그렇죠.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의 핵심은 GPU를 만들 수 있냐 없냐는 건데 이걸 예. 지금 국산을 들어가는데 예. 이걸 국산을 하게 되면 메모리는 3배 이상이 더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메모리만. 우리가 거기에 지금 꿀을 빨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나 중국이 GPU 국산화, GPM 국산을 하는 순간은 우리는 악소리 난다. 그러나 그것의 시점이 언제냐는 건데 예. 요 두 개를 제대로 하려면 전부 EUV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생일 때 금송아지 10마리라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생신 때는 20마리 보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EUV가 없으면은 지금 5나노 밑으로 못 만들고 GPU는 네, 그리고 5나노. 10나노 대 초반대가 내려가면은 D램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막아버렸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산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최하 10년 이상 걸려요.
그 기간까지는 우리는 우리 실력도 있지만 미국이 막아놓은 EUV의 이 제한 때문에 예. 중국하고 우리가 시간 격차든 제품 세대 격차든 적어도 3, 4세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제 행운이고 예. 지금 봐야 되는 것은 CXMT가 지금 이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콜도 쏟아지지만 이달 하순에서 다음 달 초사에 상장을 해요. 예, 예. IPO를 하는데 예. 요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DDR 같은 경우가 우리도 살려고 줄을 섰지만 중국 기업들은 더 줄을 많이 서요. 아, 중국 기업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애플이 최근에 보면은 뭐 맞습니다. 엔티티 리스트는 아니지만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는 CXMT한테서 매물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생각할 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답은 뭐냐 그러면 그럴 만큼 지금 메모리의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지금 중국도 CXMT가 애플한테 대규모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룸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없는데 이제 예. 왜 애플이 그런 짓을 했냐 그러면 예. 요거 지금 자기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범용 디램 주세요 그러면은 줄을 서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옛날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깎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 그게 안 된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소비자들이 아이폰, 아이패드 다 좋지만 가격이 30% 50% 올리면 소비자이 있다고. 아. 그럴 때 왜 올리냐? 그럴 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구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야 메모리를 좀 사놓지 왜 그러냐? 너희들 경영 잘못하는 거 아니야? 팀쿡? 그럼 이걸 익스큐즈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싼 메모리를 살려고 했는데 정부가 허가를 안 해가지고 CXMT 거를 허가를 안 해줘서 우리가 지금 못 산 거야. 이러면 마케팅 전략에 이 핑계거리가 확실하게 하나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미국 정부가 CXMT 걸 사기 허용해주면 이게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의 협상에서 바게닝 파워가 생긴다고요. 얘들 거 안 사면 얘들 거 사면 돼. 이럴 수 있는 룸이 생기는데 답은요.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확률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애플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 그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애플은 지금도 CXMT 걸 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CXMT가 미국의 통제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게 미 국방부의 통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일 무서워하는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국방부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방기업, 방산기업들은 CXMT 제품을 쓸 수 없어요. 예. 근데 애플은 민영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제한 없이 살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사기를 친 이유는 뭐냐? 예. 그거는 전략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이제 그러면 만약에 그 허용이 되면은 CXMT가 어떻게 할래? 물량도 없으면서 팔 예. 겁니다. 예. 근데 거기다 뭐 몇백만 개 이걸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 흉내만 내는 거죠. 어. 흉내를 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중국이 지금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반도체에서 굴겠다. 근데 굴기 누가 다 웃죠. 근데 세계 최고의 이게 핸드폰 회사 디바이스 메이커인 애플이 우리 거를 써줬어. 이렇게 되면은 중국 안에서의 그 14억 인민들의 자긍심이 무지 높아지고 반도체 굴기에 확실한 이제 인정서를 이걸 애플이 찍어주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서 만약에 허용했다고 그러면 CXMT가 일정한 물량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아주 치명적이 되죠. 아, 그 협상력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예, 애플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CXMT가 그를 공급할 수 있는 캐파도 없고 미국이 허용할 가능성이 아까 부장님 씨가 하신 것처럼 거의 0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애플의 그런 마케팅 전략 이제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상무부 저기 리스트, 제재 리스트에는 없다면서요? 엔티티 리스트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지금은 예. 살 수가 있는데 예, 살려고 해봤자 CXMT가 공급할 물량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CXMT가 어찌됐건 간에 반도체 굴기의 상징을 위해서 일부 물량은 또 공급할 사겠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안을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지금 미국의 의회가 매치법이라는 거를 지금 발의를 했어요. 예, 요거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장비, 기술, 소재 어떤 것도 반도체 넘어가면 안 된다. 요건데
지금 미국이 보면 웃기는 것이 어떤 때는 이게 허용됐다가 막았다가 뭐 마음대로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요거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쓰는 반도체 제재는 행정부의 행정명령이에요. 이건 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의회가 하고 있는 매치법은 이건 법이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핸드폰 시장이자 최대 생산지인 중국에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중국인한테 파는 핸드폰은 CXMT 걸 쓰고 싶어요. 예. 그럼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가 매치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자기네 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 좀 하지 마라. 대신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할게. 예. 그러면서 이게 이 CXMT를 엔티티 리스트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효과는 똑같으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실제로는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칩은 CXMT 거를 쓰는 것이 원가도 싸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엔티티 리스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로비를 한다는 것은 8개조보다는 예. 이게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게끔 예. 그 로비를 실제적으로는 지금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중국 반도체와 우리 반도체 격차가 최하 10년 정도 이상? 10년이 아니고 예. EUV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10년 걸리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은 뭐를 하냐면 회를 치는데 예. 회칼이 없어가지고 시칼로 회를 치는 거예요. 예. 회로 치면 한 방에 거의 되는데 시칼로 하니까 회가 떨어져 나가는 게 많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DDR5를 한다, 예. HBM을 한다, GPU를 한다는 것은 전부 이게 시칼로 회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수율도 훅 떨어지고 낭비도 무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시칼 신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시칼 신공. 그렇죠. 예.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가지고 예. 지금 중국이 EUV도 없이 어떻게 지금 7나노, 5나노 GPU를 만드냐. 예. 거기 답은 뭐냐 그러면 쿼드러플 패터닝이라고 이 DUV를 예를 들면 사진을 우리 한 장 찍어가지고 하면 이제 깨끗하게 나오는데 얘들은 이제 카메라가 좋은 게 없어가지고 사진을 4장을 찍어가지고 합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드는 게 7나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4장 찍으려고 그러면 비용이나 필름가 뭐 엄청 많이 들죠.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시칼 제목입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그 ASML 네덜란드 기업이죠. 그 노광 장비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흔히 슈퍼올리라고 불리는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는 이런 최신 장비를 못 팔게 미국이 막아나오는 상황이어서인데 중국은 이 노광 장비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우리가 물어보면 큰일 나는 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노광 장비 국산화하려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친 중국이 노광 장비를 지금 국산을 들어갔어요. 들어서 지금 90나노는 이미 만들어가 쓰고 있고 28나노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하 것도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시제품 만들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중국이 저게 뭐 생각을 해보면 네덜란드 같은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도 이걸 만들었는데 예. 인구가 세계 인구의 5분의 1, 아. GDP 세계에서 2등, 예. 땅덩어리 우리나라 100배, 예. 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수요는 무진장으로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나라가 정말로 악심 먹고서 이거 국산하겠다고 그러면 국산을 못하냐 예.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ASML의 와, 그 EV 장비의 제재가 우리한테는 정말로 메모리에서 뭐 이제 정말 대박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대박이 지금 나온 건 분명해요. 그러나 중국이 그걸 이제 국산을 했다는 순간에 우리는 한 방에 이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게 1.4나노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선을 분자 구조보다도 더 가늘게 그려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뭘 하면 되냐? 지금은 왜 EUV가 필요하냐면 손톱 크기의 3분의 1 되는 요 칩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선을 계속 때려 넣다 보니까 점점 가늘게 하다 보니까 EUV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3디멘전 3차원으로 위로 쌓아 올리면은
굳이 이걸 작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EUV 장비를 쓰지 않고 3차원으로 여기다가 막 때려 넣는 것이 아니라 위로다가 층층층층 쌓는 거. 예. 이걸 쌓게 되면 EUV를 안 써도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3D에서 한번 보자. 3차원 적층에서 승부를 내자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전략이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공개를 잘하네요. 근데 그 실력은 상당 부분 좀 올라있다고 봐야 돼요. 아, 중국 반도체가 정말 무섭게 약진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기술 격차가 있어서 우리 반도체 호황이 지금 훼손될 가능성은 적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반도체 한번 사이클 네. 4년, 뭐 좀 더 길게 보면 8년. 네. 이 사이에는 격차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네. 그러나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 메모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지금 떼돈 벌지만 중국도 똑같이 떼돈을 벌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소부장들, 뭐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이 뭐 주가 폭등했다 그러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중국의 메모리 회사, 반도체 회사들은 우리보다 주가가 더 올라갔어요. 예. 아. 그게 이제 그 월관역은 돈을 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허접하지만 우리하고 지금 똑같이 돈을 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뭘 하냐. CXMT가 이제 IPO 해가지고 돈을 이제 수조로 땡기면 그거 기술 개발하고 생산 캐파 늘리고 하는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호황감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중국이 같이 느끼고 얘들이 지금 보지 못했던 속도로 국산화하고 제품 개발하고 이거 우리가 지금 관심이 1도 없지만 이거 정말 무섭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그 하나증권 빈센트 옛날 나왔을 때 한번 물어봤었는데 분산 투자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관련주나 ETF를 사두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중국도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롱텀으로 보면 중국의 국산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우리로서는 지금 한국에만 다 몰빵을 치는 것보다는 이게 뭐 이제 결국은 잘하는 적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돈을 먹는 것은 그렇죠. 더 좋은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국의 반도체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러나 전제는 뭐냐 그러면 예.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가 없으면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예. 중국을 잘 모르고 중국의 반도체를 공부를 전혀 안 하고서 거기다 돈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것에 10배는 더 위험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갖고 돈 먹으려고 그러면 지중이 먼저다. 중국 공부부터 시작하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안 하고서 그냥 주식 주세요. 중국 반도체 주식 주세요. 그래갖고 돈 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더 이게 지금 중국의 개미가 몇이냐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러지만 중국은 최근에 한 통계 2억 3천만 명인가 그래요. 아.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박 터지겠어요. 네. 그래서 그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좋은 거 하나는 이게 금융은요 철저하게 이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돈 먹는 산업입니다. 예. 외국인은 어떻게 한국 와서 이렇게 뭐 돈을 벌었냐? 그럴 때 그것은 반도체 이거 지금 디램 미국이 개발한 거잖아요. 예. 80년대 중반에 일본으로 다 넘겨가지고서 한 10년, 15년 동안 일본이 돈 벌다가 그게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예. 왜 우리가 미국을 두려워하고 미국의 반도체 매도 매수에 우리 민감하냐면 자기네가 사업을 직접 운영을 해봤고 그걸 일본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먹어봤어요. 네. 그 눈으로 보면 한국의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갈 건지를 미국은 보면 혼이 다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투자가가 한국에서 돈 먹는 진짜 이유인데 예.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제 산업이나 기술이 미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한국에서 지금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가 우리 또 지금 반도체 호황 받은 것처럼 제조업 이렇게 잘 되네 그러는데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40년 전에 봤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주요 산업 이것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을 이제 투자해서 돈 먹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이 우리가 지나온 산업의 경험을 갖고 중국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오늘 소장님, 좀 길게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있었고, 뭐 주변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공포감에 빠져 있었는데,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7월 말에 있을 빅테크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이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가늠해보고 여전히 그 실적과 펀더먼털은 지금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또 우리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뭐 반도체 대장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예, 뭐 그렇게 가야 네.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작년 8월 1월 이후에 이게 우리가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도체 가격 폭등하고 주가 올라가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아다녀요. 예.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면은 거기 서 있기만 해도 돈을 버는 거죠. 고기 잡는 네. 거죠. 예. 그러나 썰물이 되면은 천하장사도 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도 시력이 실력이다. 물 들어오는 거, 물 빠지는 걸 볼 수 있는 거, 그거가 답이고, 예. 그걸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TV조선 같은 네.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네.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구독하고 보면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소장님 블로그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그거 네. 예전에 어떤 그 포털에서 예. 그 제가 칼럼을 장기적으로 썼는데 예. 그 칼럼을 이제 기사가 확 넘어가니까 그거를 거기서 만들어준 이제 그 블로그였어요. 아. 그 링크 잡으면 넘어가게. 예. 그래서 그 안정적인 성공 투자 뭐 그게 아마 십몇 년 된 건데 예. 거기 사이트에 보시면은 예. 그게 뭐 반도체 얘기들 예. 그다음에 뭐 중국의 중요한 정책, 아. 중국의 첨단 산업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거기에 뭐 올라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공 투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소장님이 요거 들어오기 전에 블로그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빠르게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아주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유튜브도 있지만 블로그 글을 보면서 또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형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전문가분들이 좀 많지 않아서 좀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서 질문이 생기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예.